마음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몸을 다루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예민한 분들은 자꾸 각성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게 되죠. 수면제 먹으면 자니까. 근데 자꾸 수면제 달라는 사람 절대 안 줘요.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해서 성공하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잘 다뤄가지고 성공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체화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소화불량, 먹은 게 뭐 설사가 난다든지 변비가 심하다든지 내과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은 내시경 해봐도 정상이고 진찰을 해봐도 별 문제는 없는데 자꾸 설사하고 막 장이 안 좋아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좀 특징이 뭐냐면 긴장하게 되면 그래요. 특히 그 시험 앞두고 어떤 그런 시험이나 입사 시험을 앞두고 계속 설사가 나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장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살거든요. 그 미생물이 소화를 다 시켜요. 우리 몸이 다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장이 뇌하고 연결해서 긴장이나 불안, 이게 장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긴장하고 불안이 계속 높은 분들은 장에 사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해요. 그게 이제 장내축인, 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또 세로토닌으로 연결돼 있어요, 실제. 긴장이 이제 증가될수록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흔하죠. 두통은 주로 크게 두 가지 두통이 있는데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서유기 보면 손오공이 삼장법사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여기가 조이잖아요. 그런 식의 두통이 긴장성 두통이 가장 흔하고요. 긴장성 두통은 그 실제 머릿속의 이상은 아니에요. 두피가 긴장하는 거고 속은 괜찮습니다. 예민한 분들이 긴장이 증가되니까 근육이 긴장해서 생기는 게 주로 긴장성 두통이고 편두통도 또 예민한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편두통은 한쪽으로 이렇게 탁탁 치듯이 아픈 건데 이제 그런 형태의 두통이 생기고 그거는 혈관과도 좀 관련이 있죠. 숨쉬기 힘든 분들. 요즘에 부쩍 늘었어요. 갑자기 호흡이 막히는 듯 하면서 심장에 뭐가 눌리는 듯한 느낌. 심근경색하고 혼동을 하게 돼요. 심장 문제인지 공황이나 불안 예민성 때문인지 혼동이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심근경색이 오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 가슴에 돌덩이 올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꾹 눌러요. 등 뒤로 뻗치거든요. 근데 예민한 것 때문에 여기 답답한 거는 그게 아니라 더 위에요. 목이 조이고 뭘 삼키면은 걸리는 듯한, 음식이 여기서 한번 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호흡이 좀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는 공황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에서 불안이 높을 때 그렇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겹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특정 장소에서 잘 생겨요. 가장 많은 곳이 지하철이나 버스입니다. 쉽게 나가기 어려운 곳에서 잘 생기거든요. 그 광장공포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다. 근데 사람이 막 많고 이게 내리기 힘들 때 갑자기 이렇게 숨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의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조상들이요. 좀 위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요, 우리 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감신경계인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쫓아온다. 그러면은 사람이 거의 100m를 10초에 주파할 정도로 엄청나게 속도를 뛰게 돼요. 평소에 없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의 시스템이 이머전시 알람 시스템이 있어요. 알람이 딱 켜지면은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가 총 집결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에너지는 금방 쓰게 돼요. 마치 터보를 다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교감신경계인데 우리 몸에 교감신경계가 신경 이외에 또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전체 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는 변연계,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체 신호를 담당하는 곳에서 이게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면은 알람을 만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 피를 많이 보내서 산소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두근두근. 심장이 심지어 200회까지 올라가. 그리고 여기에 막 피가 막 돌아다니니까 몸은 뜨거워져요. 막 열이 후끈후끈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오르니까 머리가 아프고, 입은 바싹 마르고, 근육통도 생기고,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시스템이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위기를 예전에 견딜 수 있었나 봐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게 울리는 거예요. 그걸 폴스 알람이라고 하거든요. 터널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뭐 터널이 무너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영화에서나 일어나지.
근데 터널을 내 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하철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비행기를 위험하다고 느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만 보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되면 이게 자꾸 울리니까 예민한 분들이 이제 기진맥진해지고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그 알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것 중에서 이 케미칼이라 그래서 화학약품도 영향을 주는데 그 중 대표적인 카페인이에요. 요즘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그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카페인을 먹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간에서 대사를 시키는데 어느 이상 먹으면 이게 대사가 안 되면서 몸에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그게 호흡곤란을 유발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예민한 사람들 더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근데 우리 몸은 그런 교감신경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계속 유지하다 보면 탈이 나는 게 아까 장 얘기했죠 처음에. 우리 몸의 이 장이 세로토닌이나 이런 교감신경계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면은 어떤 사람은 장의 움직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혈류도 주로 긴장한 머리로 가고 이 장의 혈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설사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혈압도 올라가고요.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니까 두통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 대표적인 게 이제 숨이 안 쉬어져요. 기관지가 좁아지거든요. 긴장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건데 이 희한한 게 그런 게 잘 활성화되는 체질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족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타고난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 희한한 게 커피만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못 먹어요. 이게 신체 반응으로 잘 오고 그래서 그런 체질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대응할 수가 있죠. 광장공포증이 있는 분들한테 해주는 팁들이 있거든요. 항상 문 쪽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하철이 있으면은 가운데도 있고 문이 있잖아요. 이게 철봉 있는데 거기 서 있으면은 좀 덜해요 느낌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철봉을 딱 잡고 눈을 감아야 돼. 사람이 너무 많고 이렇게 와글와글하는 게 느껴지면은 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문 쪽에 앉아가지고 호흡을 천천히 배로 하면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한두 번 해서 요거 잘 넘어가면은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럼 덜 생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문이 두 개 있는 곳은 이쪽 문이나 이쪽 문 옆에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문이 하나인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사님은 자꾸 들어가라 그러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가에 좀 의자를 양보해주면 거기 앉으면 너무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곳이 그 대형마트예요. 천장에 놓고 사람이 많은 곳. 근데 대형마트는 버스나 지하철보다 나아요. 잠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눈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 2, 3분 지나면 가라앉아요. 정 안 되면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마트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가장 힘든 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중간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갇힌 공간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예민한 분들 중에서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신 분도 많아요. 비행기 타는 것 때문에.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여기 호흡곤란이 와요. 기장님한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터뷸런스 없다고 절대 안 떨어진다고 비행기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경우는 없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비행기에 앉을 때 가운데 앉으시면 답답해요. 끝으로. 항상 나갈 수 있는 쪽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가고 계시면 되고요. 광장공포증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에요. 장시간 타실 때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을 통과할 때 힘들어요. 운전으로.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터널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좀 좋은데 이렇게 꼬부라질 때 더 심해져요. 그 트래픽에 걸리면 완전히 진짜 차를 놓고 탈출하고 싶어질 정도로 답답해져요. 근데 그거는 딴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 무슨 터널에 있는데 뭘 그렇게 답답해야지 좀 지나면 나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여기서 식은땀이 나가지고 이게 다 젖어요 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널이긴 한데 창문을 살짝 열어야 돼요. 항상 문이 열리면 좀 덜 하거든요. 그리고 배로 숨을 쉬면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지나가면 지나가져요. 문을 살짝 열고 배로 호흡을 하면서 입은 열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게 이산화탄소 몸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공황을 예방을 하거든요. 만약에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게 오는 분은 진료를 받고 그걸 예방해 줄 수 있는 뭐 처방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때만. 심장이 빨리 뛴다 그래서 심전도를 해보면은 정상인 경우도 많아요. 본인만 그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심장은 원래 잘 뛰고 있는 건데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심장이 뛰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렇게 피가 지나가는 소리도 느껴요. 휙휙휙 하는 소리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만약에 심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라면은 커피라든지 카페인에 의한 경우도 많아요. 바로 그때 오는 게 아니고 먹었을 때 좀 뒤에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조절을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불안이나 긴장 이런 원인인지 이렇게 검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죠. 예민한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건강 염려가 많고, 조금만 아프면 큰 병을 생각해요.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 폐가 좀 답답하면 폐암, 다리가 이게 좀 뻐근하면은 뭐 골수종, 뭐 이렇게 가지고 그 통증에서 가장 심한 병,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염려층적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주 괴롭습니다. 건강 염려를 하도 하다 보면 혈압이 올라요. 혈압도요, 한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요, 혈압을. 내가 혈압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집에서 하루 종일 혈압계로 혈압만 재고 있는 거죠. 계속 당뇨 측정, 뭐 당뇨나니까 측정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것도 지나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혹시 그런 걸로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아주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예민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하고 잘 맞는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대학병원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자기하고 너무 잘 맞는다. 그럼 그 교수님의 의견을 좀 따라야 돼요. 암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하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암이다. 그래가지고 하는 건 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년에 한 반은 병원에서 살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 보면 약을 또 한 사발씩 먹어요. 약의 부작용이 또 병을 만들어가지고 또 약을 먹어요. 거기다 또 건강기능식품. 또 왕창 먹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기능식품이지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작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 예민성의 그 약의 부작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상당히 해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분을 잘 아는 분 아니면 그 해석을 못해. 처음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런 수많은 약을 먹고 있고요. 이런 보조식품을 먹고 있고, 이런 검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은 이거 큰일 났네. 검사를 오만 걸 다 해보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면은 안심도 시키고 그거는 아닐 거고 요것만 딱 해봅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동네 내과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딱 한 분은 닥터 쇼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그 믿음과 신뢰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전이라고 하거든요. 전이. 선생님이 편하고 내가 얘기해주면은 이제 안심이 되는 그 느낌. 굳이 약을 처방 안 해도 편해요. 그냥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굳이 안정제 안 먹어도. 근데 그게 꼭 잘해준다고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예민한 분들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주고 그게 잘 맞는 분도 있고 되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이게 잘 맞는 분도 있고 그게 잘 맞춰서 자기 안전기지를 형성해 가면 좋아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몸하고 연결돼 있고 마음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몸을 다루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어느 정도 조금 심해지면은 우리 뇌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좀 떨어지고 부정적인 사고에 완전 사로잡히기 때문에 또 관계사고 자체도 굉장히 공고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분이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 뒤에 어떻게 잘 살고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지금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약간 좀 늦게 좋아지더라도 나중에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해요. 당신이 3년 뒤에 좋은 직장에서 이제 잘 근무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을 조금만 천천히 가보자. 빨리 막 수면제 먹고 빨리 자고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좀 늦게 자더라도 조금 시간을 조금만 더 해보자.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주로 하는 숙제가 CBT라고 해요. 인지행동치료. 어떤 태스크를 내주고 그걸 자기가 이제 한 단계씩 하는데 일단은 수면과 각성의 주기를 먼저 그 리듬 테라피라고 하는데 특히 젊은 MZ 세대 그 나이 대 우울증 환자들은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 오전이 없어요. 거의 자고 있어요. 그때 새벽에 거의 깨 있고 이제 그래서 그걸 조금 조절해 보라고 열심히 하면 한 달 안에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걸 조절하면 기복이 좀 줄어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변연계를 처음에 안정시켜야 돼요. 자고 깨는 거, 먹는 시간, 활동 시간, 특히 오전에 활동을 늘리고 그런 걸 이제 조절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훈련. 학교에서 해야 돼요. 대학에 가도 그냥 휴학하고 집에 있는 사람 많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걸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막 만나고 같이 쳐다보고. 그게 편해져야지 결국은 되는 건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99%다 잊어버린다. 한 달 뒤면 다 기억을 못해요. 이거 다음에 만날 때는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가정으로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이걸 정리해서 메일로 주지 않는 한 거의 다 잊어버려요. 만났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가 대부분 날 향한 게 아니고 원래 성격이 저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 때문에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얘기하기 전에는 그건 사실이 아닌 거거든요.
그 전날 술 먹었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그런 결과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기랑 이렇게 자꾸 연결짓지 않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걸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민한 분들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 자기 예민하다 그러면 친구들하고도 한번 네트워크도 가져보고 내 공부 말고 좀 운동도 해보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해보고. 약은 적재적소에 써야 돼요. 그 사람의 노력과 변화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있고 약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약 먹고 그게 좋아지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게 좋아졌는지 자기의 변화를 모르고 그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지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변화를 주는 그 부분이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걸 같이 하면서 약을 먹어야 되고 자꾸 수면제 달라는 사람 절대 안 줘요. 수면제 달라고 했다고 바로 수면제 주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예민한 사람들한테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민한 분들은 자꾸 각성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게 되죠. 수면제 먹으면 자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수면제를 자꾸 먹다. 그러니까 이 는단 말이죠. 계속. 그러면은 이 수면제라는 것이 가끔 전향성 기억 상실이라는 걸 만들어요. 필름을 끊어요. 필름이. 그럼 그때 뭘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침 그때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필름이 끊겨버리면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자기가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일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없이 그냥 잠 안 온다고 계속 사서 먹는 거는 리스크를 매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담당 전문의하고 잘 상의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폐렴이 있는데 해열제만 먹는 거예요. 잠 안 올 때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사람의 그 많은 멘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듬어주고 방향을 잡아줘서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해서 성공하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잘 다뤄가지고 성공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도 사랑해주기 힘든 거죠. 큰 충격이 왔을 때가 있어요. 누구랑 크게 싸웠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병으로 진단받았을 때라든지 이제 그럴 때 자기의 교감신경계나 긴장이 최대로 막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이게 역치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하나씩.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긴장이 올라가도 그 역치를 안 넘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서 일단 자고 깨는 시간을 잘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그 긴장 수준을 낮추는 거, 그다음에 카페인도 총량을 조절하고 아주 예민한 분들은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아침에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두통약이나 여러 가지 약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것도 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충격을 덜 받게 하고 운동은 되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그 예민한 분들이 자기 자신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해보시고 했는데 내가 하는 동안에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긴장이 0이 되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운동을 하고 더 피곤해.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죠. 운동이 좋은 게 인생의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긴장이 올라가고 예민성이 올라갈 때 그걸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갖춰 놓으면 좋다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호흡곤란이 많은 그런 스타일은 너무 심하게 뛰는 것보다는 좀 유산소 운동으로 천천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마라톤 같은 경우는 좋긴 하지만 그런 분은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좀 쉬다 치다 그러니까 이런 건 또 맞을 수도 있고 관절 안 좋은 분들은 수영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이제 본인이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예민한 분들이 자신의 예민성을 잘 관리해서 오히려 이것이 능력이 되고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실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